자, 애나, 지난 5월 2일 제 첫 번째 공식 파워리프팅 시합을 아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죠. 2021년도 체급 세계 기록까지 갱신하면서요. 퍼포먼스의 하락 전혀 없었고 오히려 베스트로 경기를 치렀어요. 다이어트? 수행 능력의 저하 없이 전날 더 챙겨 먹고 갈 정도로 아주 여유 있게 했고 수분 조절, 염분 조절 하나도 거치지 않았죠. 제 스스로도 정말 잘 준비했고 계획한 대로 잘 됐다고 생각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럼 이제 제가 어떻게 이렇게 만족스럽게 시합 준비를 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 시합 준비 과정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시합을 준비하고 계신다거나 원RM 측정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이번 제 영상이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럼 앤트맨의 파워리프팅 시합 준비 과정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가장 첫 번째로 총 준비 기간, 저는 3월부터 5월까지 총 2달을 준비 기간으로 가져왔어요. 원래는 2월 중에 시합이 예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올해는 시합을 뛰려고 각을 재고 있었는데 마침 2월 시합이 밀리게 됐었고 타이밍 좋게도 제가 2월 말에 디로딩을 가져가고 있었대서 때는 바로 지금이라고 판단을 했고 3월이 되자마자 시합 준비에 들어간 거죠. 프로그램 사이클 상으로는 5주 사이클 하나와 4주 사이클 하나, 총 2사이클을 거쳤고요. 이번 시합을 준비하면서 사용한 프로그램은 보리스 쉐이코의 쉐이코 어드밴스드 라지 로드라는 상당히 마이너하고 생소한 프로그램이었어요. 제가 방금 사이클을 2번 거쳤다고 했는데 앞선 5주는 프랩 사이클, 뒤이은 4주 사이클은 시합 준비를 위한 컴피티션 사이클이었거든요. 말이 사이클 2번이지 중간에 디로딩이 없기도 했었고 이어지는 사이클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9주 사이클 하나라고 봐도 되겠네요. 아니, 이미 유명한 다른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마이너하고 정보도 없는 프로그램을 사용했냐고 하실 수 있는데 다 이유가 있죠. 제가 마이너한 걸 선호한다고 하긴 했지만 이건 표면적인 이유였고요. 왜 쉐이코를 선택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그동안은 수행 능력 자체를 기르는데 비중을 상당히 크게 두고 있었어요. 3회 이하의 반복 횟수를 가져가지 않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였고요. 하지만 시합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단 1회의 리프팅만으로 끝나는 건데 수행 능력적인 부분을 길러봤자 룰에 따른 안정적인 1회의 리프팅을 성공하지 못하면 쓸모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이미 당시에 제 수행 능력은 상당 부분 끌어올려져 있었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시합 룰에 따른 안정적인 리프팅 자세의 구축과 수행으로 포커스를 돌려버린 거죠. 또한 로우바와 정지 벤치, 맨손 데드리프트를 거의 하지 않고 있었대서 안정적인 자세를 구축하는 게 시급하기도 했어요. 특히나 로우바는 저 3월 전까지만 해도 진짜 그냥 거의 안 하다시피 했거든요. 여전히 하이바를 주력으로 밀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시합까지는 총 9주라는 시간이 예정돼 있었죠. 또한 세트당 반복 횟수가 5회 이상을 넘어가지 않으면서 메인 종목의 볼륨이 충분하게 할당돼 있어서 자세적인 부분을 보다 디테일하게 파고들 수 있었어야 했어요. 이러한 조건들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찾다 보니까 쉐이코 프로그램이 제 기준을 충족시키게 된 거였죠. 물론 프로그램에 대한 리뷰 영상도 조만간 업로드를 할 예정이에요. 원체 마이너한 프로그램이라 쉐이코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없다 보니까 국내 유튜브 상으로는 제가 쉐이코 프로그램을 최초로 리뷰하게 될 거예요. 정말 마이너하다 보니까 유튜브는 물론이고 구글에도 정보 자체가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로는 국내 최초 쉐이코 프로그램 리뷰도 기대를 해주시고요. 시합 준비 기간이 총 2달이었으니까 감량 기간도 총 2달을 가져갔어요. 3월 1일자의 체중이 62.5kg였고 시합날 체중이 58.5kg였으니까 2달 동안 총 4kg를 감량한 셈이네요. 총 체중의 약 5% 정도를 감량한 거죠. 퍼센트로 따지자면 꽤나 감량을 많이 하게 된 거긴 한데 이미 앞선 영상들에서 몇 번인가 언급을 했다시피 컨디션과 수행 능력의 저하는 단 하나도 없었어요. 체급은 시합 며칠 전에 이미 맞춰놨었고 체중이 너무 떨어지는 걸 대비해서 오히려 탄수화물 로딩까지 하고 들어갔으니까요. 시합을 준비하는 2달 동안 시합날의 컨디션이 가장 베스트였어요. 이건 감량 기간을 되도록이면 길게 가져가는 게 답이라고 제가 자신있게 답해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다이어트에 대한 정보를 드리자면 주당 감량 체중이 0.5kg 이상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물론 원체 체지방량이 있는 경우라거나 식단 도입 후 초반기에는 체중이 그 이상으로 빠질 수 있긴 하지만 그건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너무 빨리 빠져도 좋지 않고 너무 느리게 빠져도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3월 1일부터 1700칼로리, 탄수화물 5, 단백질 3,
지방 3의 비율로 식단을 진행했고요.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이 선에서 칼로리에 가감 없이 평균 1700칼로리 선으로 시합 날까지 그대로 밀고 갔어요. 정말 서서히 잘 빠지더라고요. 그럼 이 2달 동안 정해진 식단을 100% 지켰느냐? 그건 아니에요. 1700칼로리라는 게 아무리 제가 체중이 적게 나간다고 해도 결코 충분한 칼로리는 아니라고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았던 게 중간중간 리피드를 해줬거든요. 리피드라는 단어가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치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평균적으로 4, 5일에 한 번씩 리피드를 가져갔는데 그러니까 총 섭취 칼로리를 15%에서 20% 정도 끌어올리는 거죠. 그리고 단백질 비율을 4 정도로 줄인 다음에 거기에서 생기는 여유 칼로리를 탄수화물과 지방으로 몰아주는 거예요. 물론 저는 매크로 다이어트를 진행해서 먹고 싶은 걸 거의 다 챙겨 먹으면서 감량을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짜로 다 구겨 넣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할당된 칼로리와 영양 비율 내에서 그렇게 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체중의 감량 폭을 보면 선형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파동을 그리면서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중간에 보시면 체중이 뜬금없이 치솟는 날이 좀 있죠. 계획에서 약간 벗어나게 더 먹게 되더라도 며칠 동안 지켜온 섭취량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추가 섭취량은 하루 이틀이면 금세 복구가 되거든요. 말 그대로 재충전이 잘 되는 거죠. 기간도 넉넉하게 잡아놨기 때문에 약간의 오차가 있어도 크게 걱정되지 않고요. 이렇게 체중이 치솟아도 전혀 걱정하지 않았던 게 어차피 다시 돌아올 거란 걸 잘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나에게 있어서 컨디션과 훈련의 질을 유지시켜줄 수 있는 훌륭한 수단이 되니까요. 추가적인 섭취량으로 인한 심리적인 만족감도 있겠고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확고하고 정형화된 섭취 칼로리와 리피드 계획을 가져갈 수 있었느냐? 저는 군복무를 하던 2017년도부터 제 주간 섭취 칼로리와 그에 따른 체중의 증감폭을 노트에 기록해오고 있었거든요. 19년도에는 보디빌딩 시합을 준비하던 것도 있었고요. 정말로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한 건 아니긴 하지만 일종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놓은 셈이죠. 그래서 어떤 체중에 있을 때 이만큼 먹으면 체중이 늘더라, 체중이 줄어들더라 하는 자료가 있으니까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당시에는 놓치고 지나갔던 것들을 수정하고 보완하면서 훨씬 더 수월하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었고요. 참, 리피드에 대해서도 보다 확실하게 정립이 된 건 이번 감량을 통해서였기도 해요. 아무래도 이건 다이어트에 대한 경험치가 일정량이 있었다 보니까 그런 게 큰 것 같긴 해요. 이래서 항상 기록이 중요한 게 쌓이다 보면 분명히 나중에 훌륭하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운동 노트 작성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체계적으로 운동을 해 나가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섭취량에 따른 체중 증감폭도 작성을 해 놓으시면 정말로 큰 도움이 되니까 참고해 주세요. 일정량 이상의 훈련 강도가 나오신다면 단백질량 체중 2배는 꼭 챙겨 주시고요. 보디빌딩과 같은 종목에만 체중 관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완전히 무제한급이라거나 헤비급이시라면 영향이 덜하겠지만 저는 원체 경량급이기도 하고 몸의 연비가 좋기도 해서 식사량에 따른 체중 증감이 정직하게 반영이 되기 때문인 것도 있어요. 어쨌든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감량은 천천히 그리고 체중 관리 기록도 해놓으시면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정도가 되겠네요. 파워리프팅이 잘 먹고 잘 들면 장땡인 종목인 것도 있긴 하지만 저는 제 개인적인 성향도 있기도 하고 나름 이 운동에 진심인 편이라서요. 잘하면 도움이 된다면 좋잖아요. 다음으로 규격 장비, 원판의 높이, 사용하는 바벨, 그리고 콤보레까지. 파워리프팅의 시합 장비에는 정해진 규격이 있죠. 시합을 준비하신다면 이 규격에 맞춰서 훈련을 하시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제가 이번 시합을 준비하면서 규격 장비가 구비되어 있는 닥터 스트렝스를 다닌 것도 그런 이유에서고요. 내가 일반 벤치나 파워렉에서 백날 연습을 한다고 해도 결국 스테이지에 올라가서 만지게 되는 바벨과 렉은 정해져 있으니까요. 콤보렉의 경우에는 나에게 맞는 적정한 렉의 높이도 알아야 하고 100번 양보해서 스쿼트나 데드리프트는 그렇다고 쳐도 벤치프레스에서는 또 할 얘기가 많아지죠. 일반 체육관에서 훈련을 하신다면 평균적으로 상당히 좁은 벤치의 폭은 물론이고 벤치 자체 높이라든지 바거리의 위치 조정이 불가능해서 바벨이 너무 위에 있다거나 너무 아래에 있다든지 안전바가 없다든지 등이 밀린다든지 상당히 많은 제약이 따르기 마련이거든요. 일반 체육관에서 디버프를 받고 있어서 규격 장비를 사용하게 되면 중량이 오히려 상승하는 효과가 있기도 하겠지만 그렇다고 규격 장비를 한 번도 만져보지 않고서 스테이지에 올라가게 된다면 오히려 장비를 사용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망쳐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그리고 시합이 가까워질수록 규격 장비를 사용해보면서 최대한
그 환경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죠. 당연히 많이 사용해 볼수록 더 좋겠고요. 당장 저만 하더라도 동네 체육관에서 벤치를 하는데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콤보렉에 와서 여기 적응하는데 시간이 꽤나 걸렸거든요. 자세도 셋업도 전부 갈아엎었고요. 그러니까 규격 장비의 사용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리프팅 짐이 괜히 리프팅 짐이 아니죠. 자, 여기까지 제가 어떻게 이번 시합을 준비했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어요. 이것저것 이야기를 많이 하긴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급작스럽게 하지 마시고 기간을 충분하게 잡아 드시고 천천히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항상성을 급작스럽게 깨버리게 되면 내 몸은 당연히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거든요. 중요한 날에 맞춰서 서서히 준비를 해 나가야죠. 뭐든지 한 번에 짠 하고 이뤄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 이외에도 궁금한 것들이 있으시다면 답변을 드릴 테니까 댓글로 남겨놔주세요. 그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도 찾아뵐게요. 엔바